예, 그러면 오랜만에 이번에는 국제유가 추이 흐름 확인하면서 앞으로의 전망들 그리고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이 높아지고 여기에 따라서 경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국제유가도 역시 상승 흐름을 계속 기록하면서 어느덧 이제 45달러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계속 쭉 상승세를 강하게 보여줬잖아요. 네. 특히 이제 그 화요일이나 수요일 이때 같은 경우는 4% 이상 올라가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이 코로나19의 백신하고 그다음에 치료제에 대한 그 임상 결과 발표하고 그다음에 긴급 사용 승인 같은 것들이 지난 주말에 나오면서부터 여기에 맞춰가지고 유가가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WTI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갔고 45불대까지 지금 거의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 브렌트유도 이제 거의 47불, 48불대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로 봤을 때는 저는 일단 이제 이전에 코로나 발생을 했던 갭을 이제 사실상 메꾸고 앞으로 이제 이 기대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더 위로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 WTI는 50달러대까지, 배럴당 50달러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각 공급사들에서 그러니까 오펙 회원국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또 하나의 화두가 될 수 있는 건데 감사는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할 만큼 한 것 같고 네. 근데 만약에 국제유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면 뭐 증산 얘기도 좀 루틴상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하고는 싶어요. 굉장히 하고 싶어요. 그러겠죠. 예, 근데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태에 네. 와 있는 게 지금 딜레마인데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천천히 말씀드리면은 예. 일단 그 오펙 플러스에서는 이 가격에 대해 가지고 더 이상 어떤 그 가격 통제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더 이상 만들 수가 없는 상태에 왔어요. 지금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빅3 그러면은 대부분이 사우디나 아니면은 뭐 쿠웨이트나 아니면은 이제 그 옆에 있던 오만 같은 이런 나라들에서 대부분 아니면 그때 이라크가 전쟁하기 전까지 이라크까지 해가지고 이런 산유국들이 전체적으로 가격을 조정을 해왔단 말이죠. 그랬죠. 예. 그래서 일단 1차하고 2차 오일 쇼크 때까지는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2010년대 이후, 2016년 이후로 넘어오면서부터는 미국하고 사우디, 러시아로 이제 세 개의 국가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네. 축이 확 옮겨간 거죠. 그래서 이제 액세스 시프트 그러는데 축이 이제 완전히 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펙 꼭 플러스라고 예. 하는 거고요. 예. 네, 그래서 사우디가 옛날에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죠. 플러스로 러시아하고 다른 나라들을 불러들인 거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한 건데, 그럼 지금 현재를 봤을 때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시장에 아직까지도 너무 많은 그 재고가 있다는 거죠. 예, 소장님 잠시만요. 저희가 국제유가 관련해서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요. 네. 그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브리핑이 방금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 0.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금통위 회의 이후의 대외 여건 변화를 보면 세계 경제는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확산되면서 회복세가 다소 약화되었습니다. 주요 국별로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는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여왔으나 11월 들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이동 제한 조치 강화로 경제 활동이 일부 제약되고 있습니다. 유로 지역에서도 코로나19가 재차 급속히 확산되면서 경기 개선 흐름이 약화되었으며 대부분의 신흥시장국 또한 회복세가 미약하였습니다. 반면 중국 경제는 수출과 소비 모두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일시 확대되었다가 백신 조기 상용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미 대선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요국 주가와 금리가 상승하였으며 미 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내었습니다. 국내 실물 경제를 보면 전체적으로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갔으나 부문별로는 상이한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수출의 개선세가 지속된 가운데 설비 투자도 IT 부문을 중심으로 회복 움직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민간 소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회복세가 더딘 모습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정부의 통신비 지원 영향으로 10월 중 상승률이 0.1%로 크게 낮아졌고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내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은 국제 금융시장과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장기시장 금리가 주요국 국채금리 움직임에 영향받아 상승하였고 주가는 백신 개발 소식과 3, 4분기 성장률 등 일부 경제 지표의 개선에 힘입어 11월 들어 빠르게 반등하였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약세 그리고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 유입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을 보면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더욱 확대되었고 기업 대출 또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주택가격은 10월 중순 이후 수도권과 지방 모두 오름세가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8월 경제전망 이후의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향후 국내 경제를 또 다시 짚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경제 성장률은 금년 중에는 마이너스 1.1%, 내년에는 3.0%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8월이 마이너스 1.3%에 비해서 0.2%포인트 높였는데 이는 수출과 설비 투자의 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점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내년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개선 그리고 양호한 투자 흐름 지속 등으로 3% 정도의 성장률이 예상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금년 중 연평균으로는 0.5%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국내 경기가 개선되는 가운데 올해 큰 폭 하락했던 국제 유가의 기저 효과 등으로 1% 내외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앞으로의 경제 흐름은 코로나19의 전개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전망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저희 전망은 내년 중후반 이후에 코로나19가 점차 진정되면서 경제 활동의 제약이 상당 부분 완화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망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에 조사국장이 별도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예,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브리핑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회복 기조 가운데서 내년이면 우리나라 GDP가 3%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변수가 여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라는 내용들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이제 김성규 소장과 얘기했던 국제유가 흐름 얘기들 다시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거는 오펙 국가들이 일단 가격 통제력을 잃으면서 오펙 플러스가 힘을 얻게 되는 거고 플러스 안에서도 이제 미국이나 특히 러시아가 힘을 더 키우고 있는 양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의 흐름들이나 그러면 지금 앞에서 얘기해 주시기로 하고는 싶은데 증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네. 라고까지는 들었는데 네. 그 이후 얘기도 계속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현재 그 미국이 그 미중 합의를 일단 1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WTI의 원유를 일단은 중국이 꾸준히 사다오. 그 얘기도 지금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에너지 부분이 있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두바이유 그만 사고 미국 기름을 사가라. 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거죠. 지금까지 두바이유가 들어갔던 데가 아시아권이었고 네. 특히 중국, 인도로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를 갑자기 컷을 해버리니까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더
이 중국의 중동 쪽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재고가 자꾸 남아들고 이것 때문에 이거를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4월 달에 이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전부 다 일제히 최대량 증산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더 이상 채울 데가 없을 정도로 기름이 쌓였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가 이거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정말 애를 먹고 있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고 또 5월 달에는 마이너스 유가까지 나왔던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나온 그랬었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중국이나 인도 그 다음에 미국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느냐가 결국 관건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서 하려 그러니까 아직까지 코로나에 대해 가지고 백신이 어느 정도 백신이나 치료제가 공급이 돼서 이게 확실하게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게 아직은 없으니까 예.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함부로 이 잠가놨던 꼭지를 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 쿼터에 대해서 10월 달에 나왔던 오펙 플러스의 쿼터 대비 생산량을 보시게 되면은 꼭 보면은 이제 그 우리 감산하면 이만큼 지키자 그러면 지킨 애들인가 하면 또 상습적으로 안 지킨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일 안 지키는 게 누구냐면 이라크하고 러시아가 제일 안 지킵니다. 근데 러시아는 일단 이라크는 그렇다 치더라도 왜냐하면 전쟁 이제 재건을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예외를 인정을 해준 건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상습적으로 보통 80% 혹은 뭐 많게는 150%까지도 더 퍼내 가지고서 팔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게 이 안에서 합의를 이끌고 감산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떤 국제유가 가격이나 그리고 또 해당 업체들에게 변수가 될 만한 요인들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할 텐데 네. 일단은 바이든 당선인이 밀고 갈 친환경 정책과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기존 전통적인 오일 기업들에게는 좀 불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김성균 소장께서는 저희와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전략을 짜주시면서 아무리 친환경 정책이 이뤄진다고 해서 내일 당장 갑자기 180도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이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그럼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역시 똑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한다고 봐야 되고요. 일단 지금 사용한 에너지 수요가 앞으로 더 커지는데 네. 거기에 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그 전체적인 설비의 속도가 증가 속도가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결국은 커버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과도기적인 에너지가 결국은 이제 천연가스 원전이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특히 이거는 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셰일 오일을 캐고 나면은 보통 그 다음에 가스가 또 나옵니다,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셰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셰일 가스를 오일을 파고 난 다음에 이 프래킹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름을 뽑아내고 나면은 나오는 이 가스를 다시 또 포집을 해가지고 터미널로 보내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미국이 2조 달러 정도를 들여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데 이 가스 터미널하고 파이프라인에 대한 비용을 굉장히 많이 책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바이든 친환경 정책에 따라서 오일 업체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 당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뉴스가 있었던 것이 현지 시간으로 24일이었죠. 아마 네. 예, 아람코에서 발표한 예멘 반군의 피격 소식이 있었는데 네. 역시 이 소식 전하면서도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까지 밝혔거든요. 네. 그럼 실제로는 어떻다고 봐야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작년 9월에도 이런 비슷한 게 그랬었죠? 아프카이크에서 한번 터졌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SPR을 방출해서 이제 전략 비축류를 일단 방출을 해가지고 도와줬단 말이죠. 그리고 나가지고 이걸 언제 메꿨냐면 지금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마이너스 유가가 났던 5월 그때 당시에 실제로 그 대표 월물이었던 유월물 같은 경우는 배럴당 6달러, 7달러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굉장히 헐값에 그 대량의 그 두바이유를 재고를 정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서 전략 비축료를 다 집어넣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이 일련의 사건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중동이라는 데가 더 이상 지정학적 이슈 가지고서는 유가에는 더 이상 크게 영향을 줄 수는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예. 그래서 1월에 일단 솔레이마니 장군 죽었던 그 이란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다른 여러 가지 사건을 보더라도 유가가 잠깐 출렁출렁거리기만 하지 한꺼번에 뭐 확 빠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폭등하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네.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그 중동 지역에서 이 정권들이
원하는 그런 유가 조정에 대한 통제력은 더 이상은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현실이 된 거죠. 그것이.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피습이나 뭐 지정학적 리스크와도 가격이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것 자체가 앞에서 얘기해 주셨던 기존의 오펙 국가들이 가격 통제력을 잃고 있다라는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시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어떤 셰일 업체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런 전통 석유화학 업체들의 구조 조정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단순히 코로나19 때문에 확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이제 단계별로 밟아왔던 절차라 좀 관련 석유주들이 그야말로 옥석이 가려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기사 일생, 기사 회생하는 기업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 좀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 오일 관련주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싶어요. 국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외 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 이 쉐브론이라든가 엑슨모빌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그 반등을 해가지고 추세 전환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다음에 또 특히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셰일 오일 업체들인데 지금까지 해가지고서 지난 1월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그 군수 업체들은 전부 다 파산 신청을 해가지고 청산하고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대부분이 이제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이런 대형 그 부동산을 이제 페른 분지에 그 땅을 다 가지고 있는 대형 오일 메이저들한테 흡수가 됐단 말이죠. 그랬는데 일부는 또 살아남아 있는 게 옥시덴탈 같은 건 아직까지도 계속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지금 소개할 오아시스 페트롤륨 같은 경우는 파산 신청을 9월 달에 했는데 구조조정 잘하고 그다음에 부채를 청산해서 한 180억 달러까지 청산하고 그다음에 뭐 채권단하고 얘기 잘하고 이러고 나니까 법원에서 법정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회생을 시켜줘 버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지금 이 주가가 한 20배, 30배, 2만 3,000%를 기록을 하게 됐는데, 이 처음에 15센트였던 것이 지금 한 35불대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차트가 무의미해져 버린 엄청난 어마어마한 급등률이네요. 사실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자구 노력을 그만큼 하고 하니까 지역 경제에서도 봤을 때 법원에서 이거를 자꾸 파산시키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살려가지고서는 좀 높여주고 그 다음에 주가가 지금 올라간다는 얘기는 조금 있으면 아마 저 업체가 제가 볼 때는 쉐브론 아니면 엑슨모빌 둘 중에 한 군데 아마 인수합병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치가 좀 있고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 결국 이제 그쪽으로 편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제가 봐도 내년 4월 정도 아니면 늦어도 한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은 다시금 이제 WTI 원유 생산량도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거의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셰일 오일은 사실상 그 일부 셰일 업체들하고 그 다음에 오일 메이저들이 사실 그 생산량을 또 조절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인 전 세계의 오일 생산량 자체가 미국에서 다 쥐고 흔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지금 전 세계에 이제 보통 세븐 시스터즈 그래가지고 7대 메이저 오일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게 보통 이제 저는 웃음 그게서로 그 칠공주파 그러는데 이 세븐 시스터즈 중에서 4개에서 5개 정도가 지금 미국 업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앞으로 이 모든 유가는 미국이 다 쥐고 흔들게 된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셰일가스 업체들이 그 천연가스 투자도 늘린다면서요? 이거는 어떤 과도기를 준비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진짜 시장 장악력을 더 확 넓히려고 하는 겁니까? 사실 이제 이거는 시장 장악력을 넓히기 위한 그 이니셔티브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고요. 지금 현재 이제 그 샤브론이나 너블 에너지가 지금 합병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집트가 있는 그 지중해 동푸에 있는 가스전 개발하는 거 하고 그다음 기존에 있던 그 카타르의 가스전을 더 심화해서 개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를 개발하는 것이 뭐냐면 이 지역에 있는 친미적인 정부들이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한테 돈을 주고 힘을 실어주려고 그러니까 앞으로 더 이제 이런 저공해이면서도 친환경적인 가스를 개발해가지고 이거를 더 많이 팔게 만드는 게 자기들 입장에서도 미국의 패권을 쥐는 데는 더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래서 지금 미국 내에 있던 그 채굴 장비들, 그중에서도 가스 채굴 장비들이
다 여기 미국에서 다 중동으로 지금 옮겨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앞으로 이쪽은 더 활발하게 움직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중동이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좀 늘려나간다.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간간히 소식을 듣게 되는데 사실 근데 중동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도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경제 지표로 봤을 때 V자 반등을 나타내는 곳이 전 세계에서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서의 석유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메리트는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황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중국 수요도 늘어난 게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일단 그 유가가 올라간 거는 코로나19 백신하고 치료제 부분이 더 크거든요. 물론 이제 그걸로 말미암아서 이제 앞으로 중동 수요가 더 높아지거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중국이 수요가 높아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경제가 회복되는 것은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일단 그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그 미국 기름을 아직까지 사서 쓰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벗어나게 해가 즉 다변화하게 해가지고서 중동 안에 손을 내미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중동에서도 상당히 많은 양의 기름을 미국으로 넘겨놨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이것도 봤을 때도 그게 나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단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무역 합의 1단계에 나와 있는 걸 어느 정도 쿼터를 채워주고 난 다음에 추가 분량을 가지고선 더 땡겨가지고 가져오는 것은 지금 문제가 없는데 네.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그 중국 자체의 경제가 V자 반등이긴 하지만은 올라간 속도가 최근 들어가 조금씩 완화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단 이제 여기서 좋은 점은 뭐냐면은 분명히 중국 경제는 앞으로 정도 상승할 수는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라서 중동하고도 어느 정도 숨통을 터주는 그런 일들은 조만간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럴 바에 아예 그냥 중국에 있는 에너지 기업들에 투자하는 건 어떨까? 근데 글쎄 지금 상황이나 환경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예전에 셰일가스도 한번 실패를 맛봐서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가 정부도 우리 입장에서는 제한적이고 여기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은 좀 약간 회의적으로 보는 게 우선은 1대1로를 하면서 중국이 아프리카라든가 이제 이란이나 이쪽 중동 쪽으로도 상당히 많은 그 자금을 투여해가지고 에너지를 개발한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랬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중국 내 운송망이 완전히 마비가 됐잖아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 중국 내에서의 석유 소비가 엄청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에너지 개발에 대한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좀 지체가 됐어요. 또 이것 때문에 페트로 차이나라든가 아니면 이제 여기 시노팩 같은 데도 한 4조에서 5조 원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대규모 손실을 상반기에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앞으로 한 내년 정도에 들어가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아직은 지금 조금 더 지켜보고 들어가시는 게 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국제유가 관련한 주요 포인트와 변수들 그리고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